한국은행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다시 결정합니다. 사실 금리 자체가 큰 변수는 아닙니다. 채권 전문가 절대 다수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올해 내내 이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건 한은의 추가적인 움직임입니다. 몇 달 전까지 다양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했던 한은이 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일 완화 정책을 외치고 있는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보다 소극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죠. 연일 오르던 코스피는 어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한은의 움직임과 함께 증권시장 상황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역시나 동결이 유력한데 이 금리를 놓고 견해차가 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지금 0.5%인 금리가 바닥이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내려서 0.25%까지 내려도 괜찮으냐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의견은 너무나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외부 환경 변화가 없고 이에 따라 어떻게 보면 미국도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치료제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흔히 말하는 실효하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실효하한이라 그러는데 예.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 금리의 실효하한이 한 0.75%가 아니냐라고 많이 생각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브레이크를 해버렸죠. 이번에 0.5까지 0.25% 더 낮은 상황이 됐는데 이런 배경은 어떤 것이냐. 결국 금리의 실효하한이란 것은 타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인데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되겠죠. 미국이 사실 이번에 들어오면서 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충격이 가면은 이제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논의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간다면 사실 금리의 실효한 우리나라의 실효한 역시 0.5%가 아니라 0.25%, 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말은 결국 어떤 것이냐. 이전에 0.75%라고 생각했던 거는 전통적인 금리 상황에서였던 것이었고 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한국 금리의 실효한 역시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아마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플러스 값, 양의 값을 가져야 되는 세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붕괴가 됐고 이런 것 때문에 금리의 실효한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이외에 사실 더 관심이 가는 거는 한은의 다른 움직임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한은 국고채 매입인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이야기가 한번 나왔거든요. 5조 원대의 국고채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주열 총재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국고채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조절하겠다는데 어느 금리를 조절하냐? 장기 금리를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필 예정이고 이 재정 확장 정책을 핀다는 얘기는 채권, 장기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장기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급을 늘리는데 수요가 한정돼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 그리고 결국은 기업의 투자란 거 역시 장기 이자율에 근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투자 입장에서 한 부정적인 영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리 관리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금리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요 5조 원 정도를 지금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부는 수행된 것을 진행하고 있고 예. 근데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릴 거고 이에 따른 국채 발행을 늘릴 것 같은데 이러면 더욱더 금리 인상, 그 장기채 부분의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되는데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정례화를 하면은 좋은 점과 뭐 부정적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례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것에 맞게 적정하게 투자 배분을 할 수 있다. 각 증권사나 뭐 금융 투자 회사들이 자기 자본 배분을 적절하게 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금리나 가격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해진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투자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정부에서 너무 많이 사버리게 되면은 이게 금리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금리란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두고 그것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다 사버리게 되면은 한국은행이죠. 사실 한국은행이 다 사버리게 되면은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냐. 시장의 효율성 부분에서 악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 라인 안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국채 매입을 하진 않지만 이제 상황이 상황이고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례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현재 한국은행의 기조 그리고 시장의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조금 확률적으로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열릴 한은의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발표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은의 움직임 변수를 빼고 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뭐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고 그런 만큼 코스피도 계속해서 올랐다가 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크게 역시 공매도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공매도 금지 유예가 결국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살려는 인센티브 결국은 단기간 앞으로 한 4, 5개월간은 공매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를 할 요인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계속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실적이 과거보다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경기 IMF나 뭐 이런 데서 보다시피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물론 안 좋지만 굉장히 안 좋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지만 거기에 맞게끔 경제 활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기조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 그리고 실적들이 실제 이런 기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자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국은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12월 가면은 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특히 공매도 금지가 유예가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일단 뭐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흔히 말하는 이익 실현한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은 증시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며칠 동안 괜찮다가 오늘 들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게 한미 증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시야를 좀 넓혀보면 반대로 움직인 날도 꽤 많았거든요. 이 한국과 미국의 증시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현상,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한미 증시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서로 관계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환율 측면에서라든지 주식 측면에서 한중 오히려 커플링이 강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2017년, 18년, 19년 결국 별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죠. 트렌드를 보자면. 근데 미국에 보자면 그때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그렇죠. 무지하게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시기였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어제 보자면 어제 나스닥이 조금 오르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하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자면 특히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의 중심이 지금 IT 기업인데 IT 기업
위주로만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IT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조업 기반이라면 한국이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 수출을 하면서 혹은 소비가 진작이 된 거라면 거기에 적절하게 수출을 하면서 한국의 기대 효과, 어떤 기업들의 기대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IT 기업, 아마존이나 애플, 뭐 구글 같은 독자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대기업들의 영향, 자기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연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전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국내로 좀 돌아왔어요. LG화학이 처음으로 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잠정 실적은 보통 삼성전자나 LG전자 정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바로 확정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례적인 실적 발표의 결과가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에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번 실적은 LG 배터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LG 화학의 어떤 석유 화학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플라스틱 부분, 굉장히 특수한 플라스틱 부분의 수요가 늘면서 어떻게 보면은 LG 화학이 굉장히 그것을 잘 팔았다. 이에 따라서 역대 거의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9천억이 잠정치지만 영업이익 9천억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예. 그 전분기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1.5배 이상, 그러니까 150% 이상 상승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동분기는 한 3,5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9천억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실적 상승이 있었다. 이 부분은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의해서 견인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뭐 주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물적 분할이죠. LG 배터리의 물적 분할에 관한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되면은 물적 분할된 LG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상장이 되고 물론 자회사지만 이 상장이 되면서 LG 화학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지분의 효과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어떻게 보자면 조금 희석시키고자 어떻게 보면 LG 화학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없는 일을 했던 것인데 일종의 달래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종의 달래기였다 보는 거죠. 결국은 원래는 사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LG화학이랑 LG배터리가 분리가 되면은 LG화학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결국 지분이 다 희석이 되고 LG배터리의 성과가 나한테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밖에 올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개인들이 매수는 사실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가를 올린 만큼 매수는 하지 않은 네. 이런 상황도 사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LG화학에 투자하는 것이 점점 성장 가치가 높은 LG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도대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남아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서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장을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 움직임을 좀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뭐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을 때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경제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바뀔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사업 부분이란 것이 전통적인 산업이 결국 코로나19에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뉴딜 정책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배터리, 수소 이런 것들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결국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부에서 이미 정책 상황에서 뉴딜 펀드 나오면서 뉴딜 정책에서 밝히다시피 이런 친환 환경 쪽 그리고 게임 쪽 이런 IT 쪽으로 뭔가 투자가 더 갈 것이 아니냐. 이게 앞으로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네. 투자 역시 거기에 흐름에 발 맞춰서 아마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런 식의 투자 패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부 시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을 텐데 예. 투자를 그쪽으로 몰아주게 되면은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 투자한 부분에 어떤 정도 성과가 날 것이고요. 돈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올라가면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보자면 전통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조금 감소시키고 네. 이런 신산업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투자의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이고 이렇게 경기가 한번 하강이 됐을 때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가 바뀌게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라든지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부분, 뭐 이런 화학 부분에 많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